자, 그다음에 이제 제 3장 강제 징수 파트 보시면은, 자, 이 강제 징수 파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이제 뭐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뭐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하면서 또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강제 징수 파트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강제 징수 절차라는 게 이제 압류, 그다음 이제 매각,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압류를 좀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강제 징수, 압류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체납자, 즉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났고 그러면서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액 체납자를 보통 이제 5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보는데 5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초고액 체납자로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고액 체납자인 경우였다면 그럼 지방 국세청장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저희가 이제 지방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납자 전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액 체납자들 전담반이 있어서 아무래도 재산 압류를 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났고 또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였다면 국세청장이 압류라는 것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가압류 가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징수라는 것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 이제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재산 같은 것을 이제 뭐 압류하는 것들, 처분하는 것을 이제 방지할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수 대상이 경우였다면 국세 징수법에 따라서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강제 징수라는 것은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 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강제 징수를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강제 징수를 한다라는 표현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납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제 징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상속이나 합병 등의 경우에도 강제 징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게, 그래서 뭐 체납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재산에 대한 강제 징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체납자가 사망한 후에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면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야. 압류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게 돼 있다. 자, 이거는 이제 필기노트가 좀 설명드리면, 자, 피해상속인의 이제 재산을 압류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었다면 이 부동산의 이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등기 명의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때 또 압류를 해야 되냐? 또 압류할 필요는 없어요. 또 압류할 필요는 없고, 피해상속인의 압류를 한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압류 자체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이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압류 등기 등록과 관련시켜서는 뭐 인지세라든가 등록 면허세가 이제 면제가 된다. 자, 세무사항은 이제 과세관청의 해석인데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물을 압류했다면 그러면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종물도 압류가 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물과 종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만약에 이제 추가 하나 있더라. 이렇게 이제 추가 떨어져 있다면 이 그림 보고 저희가 그냥 추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계에 추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시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보면서 시계 하나, 추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시계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추라고 하는 것은 시계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물인 시계를 압류했다면 추도 당연히 압류가 된 것으로 보는 거야. 종물에 대해서 따로 압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주물을 압류하게 된다면 종물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종물도 압류가 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압류의 효력. 자,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양도 같은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자, 그러나 국가에게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압류 재산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 전세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이거는 국가에게 더 좋은 거야. 국가에게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게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데 이게 한번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류 재산에 관한 전세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는 국가에 더 유리한 것이죠. 유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금지한 효력이 있는데 국가에게 유리한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액상수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 강제 징수라는 것을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야 되고요. 2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년 이상이 지나고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였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나중에 뒤에서 보실 텐데 고액 상수 체납자를 보고 명단 공개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자들 명단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명단 공개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습적이면서도 고액 체납자였다면 그럼 수입 물품에 대한 강제 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자, 보시면 프린터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액 상수 체납자가 있었던 얘기야. 1년이 지났고 체납 발생일부터 그다음 국세의 합계액이 보니까 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였다. 근데 이 고액 상수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수입하고 있더라. 그럼 이제 수입이 이루어지면 세관의 확인을 거쳐서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관의 확인을 거쳐서 수입이 이루어질 때 세관장이 그 수입 물품을 직접 압류하기는 힘들겠죠. 세관의 확인을 거쳐서 수입이 이루어지니까 요 세관장이 압류 같은 걸 하기가 더 편해요. 편하다 보니까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요 세관장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얘한테 강제 징수를 맡길 수 있다는 얘기야. 위탁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랬다면 그렇게 위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요 체납자한테 어떻게 하게 되냐면 통지를 해줘야 돼요. 너 수입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얘한테 강제 징수를 위탁했다. 그 사실을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교재 보시면은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체납자에게도 어떻게 해줘라? 그 사실을 통지해줘라. 자, 근데 이제 고액상수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였다. 그러면 고액상수 체납자를 보지 않는 거야. 체납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처리시켜야 된다. 처리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째 강제 징수의 이제 인계라고 하는 것은 자, 봤더니 자, A라는 세무서장이 뭐 압류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관할구역 밖에 있다든가 즉 체납자의 거주가 관할구역 밖에 있었다든가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였다면 요 비세무서장의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든가 그 지역에 또는 압류할 재산이 비세무서의 그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강제 징수라는 것을 얘한테 인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강제 징수 절차를 인계받을 수 있다. 관할구역 밖에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에 거주를 한다든가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였다면 거주 또는 압류할 재산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세무서장에게 강제 징수라는 것을 인계시킬 수 있다. 근데 인계받은 세무서장이 보니까 해당 관할구역에 없는 경우였다는 얘기야. 압류할 재산이. 그런 경우였다면 나 인수 안 하겠다.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사행위 취소하고 이제 원상 회복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규정만 좀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행위 취소, 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대체 뭐냐? 자, 갑이라는 납세자가 이제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이제 망한 상태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이 부동산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어봤자 소득세 체납 등을 원인으로 해서 국가가 압류해서 뺏어갈 테니까 미리 이 재산을 빼돌린 거야. 그래서 조세 채권을 오지 해야 할 목적으로 뭐 자신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했냐면 증여나 양도의 형식을 취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시켜 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갑의 체납을 원인으로 해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바로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재산을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증여나 양도가 지금 보시면 뭐냐면 오로지 조세 채권을 해야 할 목적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오로지 조세 채권을 해야 할 목적이었다면 세무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법원에 이 증여나 양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행위 취소의 소라고 부르게 된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세무서장이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는 취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청구를 했는데 국가가 이겼다. 국가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왔냐면 갑에게 돌아오게 되고 갑에게 돌아왔다면 이제 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해서 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는 양도나 증여 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틀린 표현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 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또는 사회신탁의 경우였을 때 사회신탁도 포함이다. 그런 경우였다면 그거를 취소해달라고 사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납세자의 이제 무자력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서 국세를 완전히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때를 이제 납세자의 무자력으로 보게 돼 있는데 제2차 납세 의무자나 보증인 등 즉 보수적 납세 의무자를 통해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였다면 무자력으로는 보지는 않게 돼 있다. 자력이 있는 경우로 보게 돼 있다. 이 통치 표현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중요한 건 이 위의 표현이 중요해요. 사행위 취소의 소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세무서장이 직권 취소라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역시 또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야. 자, 이것도 필기노트 가지고 설명 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었는데 이제 을의 명의로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 부동산이.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을의 재산인지 알고 압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을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하게 되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갑의 것이었다. 그러면 갑의 실제 재산인데 을의 명의로 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을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가 되었을 때 갑이란 자가 그거 내 거다. 실제로는 내 재산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각 5일 전까지는 그 주장을 해야 돼요. 그 주장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주장이 맞더라. 실제로 정당한 경우였다면 압류라고 하는 것은 해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야. 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그러면 을을 상대로 해서 네가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라.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되었다. 제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갑이 이겼다는 얘기야. 갑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러면 이제 갑의 재산이 확인이 된 거야. 실제 갑의 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때는 압류를 해제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갑이 패소를 했다든가 또는 아예 그러니까 갑이 패소를 했다. 똑같은 얘기인데 패소를 했다면 그러면 다시 그냥 강제 징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강제 징수라고 하는 것은 제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예 이제 패소를 했다든가 자 또는 여기 이제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제 강제 징수 절차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강제 징수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자, 매각 5일 전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보니까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압류를 바로 해제해 줘야 된다.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서 제3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해서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강제징수는 계속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였다면 압류는 즉시 또 해제를 해야 된다. 패소라는 경우였다.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강제징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쪽으로 갈게요. 자, 압류의 의의남을 읽어보시고 압류의 요건 이건 앞에서 이제 한번 보신 건데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재산을 압류하게 돼 있는데 발생 후 1개월이 지났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였다면 지방국세청장이 압류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냐면 이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때 원래 압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원칙은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 기한이 경과가 되었을 때 세금 납부를 안 했다면 그때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저희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배우셨어요. 납부 기한 전 징사에 따라서 납부 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 완납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독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를 하는 거야. 독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압류 대상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내에 소재를 해야 되고, 이거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압류 금지 재산이라고 해서 뒤에서 배우실 텐데 압류 금지 재산이 아니어야 된다. 자, 그다음 이제 원칙적으로 초과 압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 이외에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지만 불가합 분물,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눌 수 없다, 자를 수 없다면, 그런 부당한 경우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초과 압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는 초과 압류는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초과 압류가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로 좀 갈게요. 자, 압류한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였다. 근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랬다면 균등한 것으로 봐요. 자, 봤더니 이제 공유물이었는데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공유물, 뭐 부동산이 있었는데 갑하고 을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을의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없다면 그냥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균등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이제 얘는 끝날 때가 중요하고, 얘가 이제 말장난 문제에서 가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균등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역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정전 보존 압류. 자, 확정된 보존 압류는 뭐냐면, 자, 봤더니 저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게 뭐냐면 세액이 확정이 된 거야. 세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다른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자, 그러면 국가가 그냥 가만히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조세재권이 유실됐으니 긴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납부기한을 단축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세액이 확정이 된 상태였다면 그때는 납부기한 전 징수에 들어가게 돼요. 다른 기관이 압류를 한 경우에는. 자, 그런데 세액이 확정되기 전이에요. 납세무가 성립은 되었는데 그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기관이 압류를 해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다른 기관이 뭐 공과금 등이 압류를 하게 되었다. 공과금 체납을 원인으로 해서 압류를 하게 되었다면 세액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국가가 가만히 넋놓고 있다 본다면 그럼 세금을 받아낼 수 없는 긴박한 세가 있는 경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액이 확정도 안 됐는데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압류할 수 있는데 그걸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압류를 한다고 해서 확정 전 보존 압류라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세액이 확정이 된 상태였다면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세액이 확정되기 전, 성립은 되었는데 세액이 확정되기 전이었다면 확정 전 보존 압류라는 것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세액이 확정도 안 됐는데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 그게 확정 전 보존 압류이다. 그래서 보시면 납부기한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어야 돼요. 있어서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요 빨간색 부분이 중요해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그 금액을 한도해서 납세자의 재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압류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세액이 확정도 안 됐는데 압류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거야. 부당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미리 지방국세청장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납세자에게는 이제 문서로 반드시 통지라는 것을 해주게 돼 있다. 자, 그러나 이제 확정된 보존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 국세징수법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게 뭐냐면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그거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야 한다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어느 경우냐면 첫 번째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였다면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는 게요. 자,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자, 세액이 확정도 안 됐는데 압류를 하는 경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3개월 안에는 세액이 확정이 돼야 돼요. 따라서 압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세액이 확정이 안 됐다, 국세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압류는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는 국세를 확정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전 보존 압류를 한 후 국세를 확정한 경우였다. 그런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이 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였다면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 표현이 중요해요.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전 또는 금전에 준하는 경우, 추심이 가능한 예금이나 유가증권 이런 경우였다면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돼 있다. 자, 그럼 이제 압류 절차로 가보시면 압류조서, 뭐 재산을 압류했다, A라는 재산, B라는 재산, C라는 재산을 압류했다면
그러면 어떤 재산을 압류했는지를 작성을 하게 돼 있다는 게 그걸 압류조서라고 불러요. 압류한 재산이 뭔지 압류조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 가보시면은 자, 질권이 설정된 동산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였다. 저희 이제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산 같은 경우 이제 질권 설정을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저당권 설정을 하게 돼요. 국세 기본권 등에서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야. 근데 이 질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회장치였다면 그 기회장치를 가지고 가는 거야. 담보 목적으로 가지고 가서 점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 이제 기회장치를 돌려주는 거야. 자, 따라서 이제 질권 설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군가 점유를 하고 있는 동산, 유가증권을 이제 국가가 압류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런 동산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동산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다시 그것을 점유하게 되는 거야. 점유하게 될 때는 이거 없어진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져간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압류조서의 등본이라는 것을 내주게 돼 있다. 자, 수색은 이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반적인 얘기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수색 시간으로 좀 가볼게요. 자, 원칙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이었다면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장소였다. 나이트클럽 같이 야간에 영업하는 장소였다면 해가 진 후가 사실은 거기는 대낮이에요. 대낮 시대이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인 경우였다면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수색은 했으나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했다.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것을 수색했다는 수색조서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방가로 다섯 번째로 가보시면 자,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수색조서까지만 작성이 되었다는 얘기야. 압류조서는 작성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만 작성이 된 경우에 실제 압류를 못했다고 했을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느냐. 자, 저희 국세기원법에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위에서 이제 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소멸시효 제도였죠.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야. 내가 권리 행사를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법 위에서 자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들어가게 된다. 보시면 실제 압류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수색에 착수를 했다는 얘기는 법 위에서 자고 있었던 게 아니죠.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 거야.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니까 압류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수색에 착수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개념이 되고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 좀 주의해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참여자로 갈게요. 자, 세무공무원이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또 그 가족, 동거인,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참여시키게 돼 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수색 검사를 하는 경우에 참여를 안 시켜놓으면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어. 재산이 없어졌다. 어떤 물건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시키게 돼 있다는 얘기야. 자, 나머지는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네 번째. 자, 압류 금지 등으로 갈게요. 자, 시험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사항, 그게 압류 금지 재산이야. 시험에서 이제 정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압류를 금지시키는 재산이 뭐냐? 대부분 이제 뭐냐면 실익이 없었을 때 압류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고 또는 이제 체납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 재산이 필요하다. 세금 못 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존권 보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산이었다면 그런 것들은 압류를 금지시키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뭐 경제활동, 생존권 보장 등이라고 쓰는 이유가 경제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좀 금지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압류를 할 수 없느냐 보시면 자,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이나 친구가 있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당연히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고 의복이나 친구는 사실 압류해봤자 그 실익도 없어요. 팔아봤자 팔기도 힘들고 팔아봤자 얼마 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실익도 없으면서 생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다. 자, 3개월간의 식료품 연료는 생존권을 보장해 줄 목적으로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고 자, 인감도장,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 일단 실익도 없죠. 저 인감도장 팔아봤자 팔리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인감도장을 사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인감도장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인감도장 같은 것은 실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다. 자, 제사나 예배에 필요한 물건,
실익이 없어요. 일단 이거 팔아봤자 팔리지도 않고요. 사실은 얼마 금액이 되지도 않고 제가 세금을 못 냈다고 해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제사는 지내야 돼요. 세금을 못 냈다고 할지라도 제사는 지낼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경우도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고 장례에 필요한 물건도 역시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다. 제가 세금 못 냈다고 해서 장례를 못 치러야 되냐. 장례 절차는 치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익도 없고 그 다음에 장례는 치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역시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다. 자, 족보나 일기 실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족보나 일기를 사가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어떡하자 압류를 하지 말자. 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복이 있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것을 압류하게 된다면 실익도 없으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익도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다. 자,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는 그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그런 얘기고 학업에 필요한 서적이나 기구. 자, 제가 이제 세금을 못 냈다고 해가지고 공부도 못 해야 되냐. 공부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압류 금지 재산에 집어넣고 있다. 발명 또는 저작하는 것으로서 공표가 되지 않았다. 공표가 됐을 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표가 안 되면 그럼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야. 재산적 가치가 없으니까 공표가 되지 않았다면 실익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압류를 금지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11번째, 12번째, 13번째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구, 가축, 사료 등이었다. 또 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어망이나 기구 등이었다. 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기구, 비품 등이었다면 이걸 압류하게 된다면 사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사업활동을 해야지만 돈을 벌어서 오히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사업활동을 아예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체납된 세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압류라는 것은 금지를 시키고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다. 자, 사업과 관련된 건물이 존재하더라. 그랬을 때 뒤에서 배우실 텐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압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면 돼요. 압류 등기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자, 따라서 기회장치와 동산 같은 기회장치와 다르죠. 기회장치 같은 경우에 뭐 가지고 가는 거야. 세무서장이 이제 가지고 가서 점유를 하는 개념이 되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류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이 체납자가 사행수익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도 체납자가 사행수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금지 재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여기 이제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 여기 보시면 뭐 기구라든가 어마, 비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고 있다. 자, 14번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였다며 뭐 실익도 없고 생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시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다. 재발생 방지 보안을 위한 서방 설비였다. 이런 거 뭐 실익도 없으면서 제가 발생했을 때 서방 설비를 다 뺏어갔다면 그러면 제대로 이제 불 같은 걸 못 끄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압류의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고 사망급여금, 상해급여금. 제가 서울세 배우실 때 뭐 사망이나 상해가 들어갔다. 그러면 국민정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둬요. 근데 마찬가지야. 사망급여금, 상해급여금을 압류한다면 유족과의 마찰 등이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다. 자, 17번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소액 임차 보증금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소액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임차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목적으로 압류라는 것을 이제 금지시키고 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8번째예요.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 재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사망 보험금이었다면 1,500만 원 이하의 보험금. 자, 그다음에 상해나 질병 사고를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금이었다. 자, 기억은 실비보험료를 말하는 거야. 실비보험료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비보험료라는 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그대로 보존해 준 것이니까 사실은 이 금액은 뺏어갈 수 없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것을 그대로 보존해 준 금액이니까 뺏어갈 수 없다. 그런 개념이고, 자, 니은 보시면은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에서 이 기억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즉 실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의 경우였다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만약 500만 원이었다면 거기에 2분의 1을 곱한 2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게 돼 있다. 자,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이 300이었다면 250만 원 차감한 50만 원만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50만 원만 압류할 수 있다. 자, 예금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미만인 예금이었다면 그때는 압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250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4인 가족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5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50만 원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급여였다. 자, 급여였다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급여 총액, 그 총액의 2분의 1이라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가 되는 금액으로 하게 돼 있지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였다면 압류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에 구매에 따른 금액으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급여 채권 총액의 2분의 1이라는 금액, 그 금액이 250만 원 미달하는 경우였다면 그러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급여 총액의 2분의 1이라는 금액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였다면 이렇게 300만 원 플러스 압류 금지 금액의 3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자, 월 급여 총액이 250만 원 이하였다면 그럼 전액 금지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였다. 보시면 여기 이제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거야.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까지요, 사실 여기가. 500만 원 이하까지. 자, 500만 원 이하까지가 만약에 500만 원 이하까지였다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런 표현이죠. 250만 원 이하였다면 전액이 금지가 되는 개념이고 2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였다면 250만 원까지가 금지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급여 총액이 280이었다. 그러면 250만 원 빼주면 돼요. 요 구간에 들어가니까 250만 원 빼줘서 30만 원만 압류를 할 수 있고 250만 원은 압류가 금지가 된다. 근데 5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였다면 그러면 월 급여 총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그게 압류 금지 금액이 되고요. 6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였다. 법정 산식이 이렇게 돼요. 이 600만 원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그게 이제 300이 될 텐데 그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결국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죠. 그랬다면 300만 원 플러스 월 급여 총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300만 원 뺀 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이거 가로 풀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300만 원 플러스 월 급여 총액에서 600을 빼준 금액에 4분의 1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한번 뭐가 출제가 되었었냐면 자, 월 급여 총액이 800만 원이었다. 자, 그러면 압류 금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300 더하기 800에서 600을 뺀 금액의 4분의 1을 곱해주십니다. 얼마가 나오냐면 350. 그 다음에 압류 가는 금액이 그럼 얼마? 45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정 산식을 좀 암기를 해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이제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된다. 그래서 이 표를 좀 기억을 해갖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 자, 퇴직금이었다. 그러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압류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2분의 1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이유는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2분의 1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월 급여 총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표를 좀 기억을 해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압류의 효력. 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였다. 그랬다면 양도동 처분이 제한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재산 압류했다면 양도동 처분을 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자,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였다면 채권의 채무자 또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제3채무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요거는 뒤에서 배울 거야. 요 동그라미 2번 규정은. 자, 뒤에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야. 갑이란 자가 있고 그다음에 을이 있었는데 요 갑이란 자가 을한 자에 대해서 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서 채권이 있었고 얘가 이제 채무가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요 갑이란 자가 보니까 체납자예요. 그럼 국가가 이제 조세 채권을 갖고 있고 얘는 조세 채무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선 갑이 채무자가 되는데 요 채무자의 또 채무자죠, 을이. 그러면 그 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국가가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거야. 압류하게 된다면 얘가 돈을 변제할 때 얘한테 변제하면 안 되겠죠. 국가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이제 변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갑에게 변제를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뒤에서 이제 배우신 사항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나중에 이해독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채권을 압류한 경우였다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체납자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이 표현도. 자, 저희가 이제 과실을 보시면은 과실이라는 게 천연과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과실이라는 게 있다.
자, 천연과실의 대표적인 게 과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가 과수원을 압류했다. 그럼 과일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걸 천연과실이라고 부르게 되고, 법정과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 같은 것을 만약에 압류했다. 임대료 수입이 생기게 될 거야. 그런 걸 법정과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천연과실이 있을 수 있고 법정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또는 과수원을 압류했다. 그러면 원칙은 그 압류의 효력이 과실에게도 미치게 되는 거야. 과실에도 미치게 돼 있는데, 이 천연과실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보니까 이 과수원을 체납자나 제3자가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경우였다. 자, 그랬을 경우에 자, 국가가 요 과수원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기 전에 자, 이 열매들이 있었을 때 그 열매를 얘가 이미 거둬들였다는 얘기야. 열매를 이미 땄다면 이거는 체납자나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맺혀진 연물이야.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에게는 보시면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얘가 이미 땄다면. 근데 매각을 하기 전까지 거둬들인 적이 없다. 매각을 할 때까지 그 열매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 표현을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연과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납자나 제3자가 사용수익을 하고 있더라. 이 과수원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였을 때 매각을 하기 전에 이미 거둬들인 천연과실이 있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원래 원칙은 미친다는 얘기야. 천연과실, 법정과실에 미치게 돼 있다. 압류의 효력이. 그런데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로서 자, 매각으로 인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렇게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둬들인 천연과실이 있었다면 그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이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까지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 과실에도 효력이 있으나 이미 발생한 법정 과실에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자,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저희가 이제 건물을 압류했다는 얘기야. 그럼 건물을 압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법정 과실, 임대료 수입이 있겠죠. 임대료와 관련시켜서는 압류의 효력이 있어요. 임대료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건물을 압류하기 전에 발생한 임대료, 건물 압류 전에 발생한 법정 과실 임대료가 있었다면 얘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있으려면 얘는 별도로 압류를 해야 돼요. 건물과 달리 별도로 압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게 돼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재산 종류별 압류. 자, 부동산의 압류와 관련시켜서 절차 규정 등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효력이야. 압류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근데 이제 부동산 등의 경우였다면 압류 효력은 등록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이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 재산의 소유권 이전되기 전, 그 전에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자, 전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후가 아니라 전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고, 끝날 때 역시 미친다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된다. 자, 봤더니 핑계부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X1년 제1기 부가세 체납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얘기야. 압류를 했는데 X1년 제2기 부가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하게 되었다. 자, 그래도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야. 이 부가세, X1년 제2기 부가세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자, 근데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분,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데,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소유권이 바뀌기 전에 그때는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나와 있지만 오늘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부가세 체납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X1년 제2기 부가세가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 부가세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당연히 되기 전이어야 되고요. 또 미친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미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미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뺏어가는 개념이 아니죠. 기회장치처럼 이제 점유를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압류 등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압류를 했다고 등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체납자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제가 압류 금지 재산이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산 유가증권이었다. 그러면 점유를 하게 돼 있는 거야. 점유를 해야지만 이제 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산이나 유가증권, 뭐 기회장치와 같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를 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언제? 점유한 때 발생을 하게 돼 있다. 자, 거기 다시 나와 있는 거야. 자, 여기서는 전부 다 뭐가 중요하냐면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 중요한데 부동산이었다면 등기 등록이 완료가 되는데, 그 다음에 동산 유가증권이었다면 점유를 한 때, 그때 발생을 하게 돼 있다. 자, 근데 보니까 기회장치가 있었는데 기회장치가 너무 이제 큰 기회장치였다는 게 거대한 기회장치여서 운반에 곤란함이 있더라. 그래서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체납자나 제3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관하게 할 수 있어요. 네가 보관해라. 우리가 점유, 가져가지 못하겠다. 근데 이렇게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였다면 그때는 동산의 사용 수익도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보관하면서 그래 네가 그 기장시 사용 수익을 해도 된다. 그런 것을 이제 허가해 줄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할 세무서장이 만약 금전을 압류한 경우였다면 그 금전 X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은 징수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금전이었다면 이게 징수가 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채권 압류. 자, 채권 압류 여기를 말하는 거야.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서 갑이란 자가 을이란 자에게 받아올 돈이 있더라. 채권이 있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얘가 채무자였다는 얘기야. 체납자. 갑이란 자가 체납자여서 국가 입장에서 채무자였다면 이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르게 돼.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거야. 재산이니까 체납자의 재산이니까 압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압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채권자에게도 우리가 채권을 압류했다. 또 제3채무자에게도 우리가 채권을 압류했다. 얘한테 변제하지 말고 국가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통지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채권을 압류했다는 사실을. 자, 그런데 봤더니 갑이라는 자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어차피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뭐 얘한테 받아온다고 할지라도 국가에게 다 뺏기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얘가 돈을 변제한다고 할지라도 국가에게 뺏기니까 돈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갑의 지위에 올라가서 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국가가 얘의 지위에 올라가서 채권자의 지위에 올라가서 왜 돈 안 주냐? 돈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고 돈을 안 주고 있다면 채무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걸 대위권이라고 불러요.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해서 대위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채권을 압류하려고 하는 경우였다면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라. 체납자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다. 네,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이라고 했죠. 요 제3채무자에게 이 통지서가 송달이 되면 그러면 압류 효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도 이제 중요한데, 자, 금요 등과 같이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해서 압류 후에도 발생할 채권의 효력이 있다. 압류 효력이 미친다. 자, 이건 이 얘기예요. 자, 급여 1월 달에 있었다. 1월 달 급여가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압류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이 급여를 압류했다. 자, 이렇게 이제 압류를 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또 2월달 급여가 있었을 때 2월달 급여도 또 압류를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급여는 한번 압류를 하게 된다면 체납액을 한도로 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도 2월달, 3월달, 4월달 급여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1월달 급여 압류하고 또 2월달 급여 압류하고 계속해서 압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압류를 하면 체납액을 한도로 해서 압류 효력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 이제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체납액을 한도로 해서 원래 이제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대위권을 갖고 있는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이 촉구 또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 자, 근데 봤더니 체납된 국세와 관련시켜서 소송 중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체납자의 세액이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부과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체납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위법부당한 처분이었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되는 거야. 취소가 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체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실제로는 세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 청구 등 조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였다면 이렇게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행을 촉구하지는 않게 돼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을 촉구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 채권 압류는 원래 이제 초과 압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체납액을 한도로 해서만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요. 자, 그러나 봤더니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였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초과 압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초과 압류가 허용이 된다. 이 경우에 여기 이제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어쨌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네 번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읽어보셔야 되고 다섯 번째로 갈게요. 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였다. 그러면 설령 소유권 이전 전이라고 할지라도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권리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압류를 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전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권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 권리가 있었다면 그 권리도 압류를 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가보시면 자, 예탁된 유가증권 또는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와 관련시켜서는 저 이제 예탁이 돼 있다. 유가증권이 또는 전자등록된 주식이었다면 점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유가증권은 이제 점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장이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셨던 이제 예탁이 돼 있다. 이 유가증권이 예탁이 돼 있다든가 또는 전자 주식이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압류가 그 점유가 불가능해요. 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탁된 유가증권과 전자 등록된 주식의 경우에는 뭘 할 수 없냐면 점유를 할 수가 없어요. 점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좀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에 관한 공유 지분을 압류하려 하는 경우였다면 일단 그 뜻을 일정한 자에게 통지를 해줘라. 예탁자,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통지를 해주게 돼 있고 또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네, 다른 거는 중요치 않고 여기로 좀 보시면 되는데 얘는 뭘 할 수 없냐면 점유를 할 수가 없어요. 점유의 방식으로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압류의 효력이 그 압류 통지서가 송달이 되었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건 실무상 점유를 할 수가 없어요. 예탁이 돼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전자등록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를 해주고 얘도 점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언제가 되냐면 압류 통지서가 송달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건 실무적 문제 때문에 즉 점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독특한 규정을 이제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란 색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압류의 해제.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해야 한단지 아니면 할 수 있단지가 중요해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 해야 한다는 필수적 압류 해제죠. 무조건 압류를 해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해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세무서장이 판단을 해서 해제를 해도 되고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를 구분하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자, 1, 2, 3번은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된 거야.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압류를 해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체납액 전부요. 전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체납액 전부가 납부 충당이 되어서 납부 의무가 소멸이 되었다든가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했다.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납부나 충당 취소가 되었다면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고 자,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재산을 압류해서 그걸 공매로 팔고 있는데 A라는 재산 공매 대금을 받더니 그 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면 그러면 B라는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압류를 했기 때문에 비례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체납액 전부가 징수가 되었다면 납부문은 전부 다 소멸이 된 거야. 징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경우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부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납부무가 소멸이 되니까 반드시 압류를 해제를 해줘야 된다. 또 하나 네 번째 가보시면 자, 총 재산의 추상가액이 100. 근데 강제 징수비가 150을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서 강제 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강제 징수를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얘기야. 강제 징수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었다면 그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강제 징수를 종료하는 거야. 강제 징수를 종료하기 때문에 압류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익이 없을 때에도 반드시 압류를 해제하게 돼 있다. 그런데 보시면은 단서 규정이 있죠. 교부 청구 참가 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 청구 참여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의 기준을 할 경우에는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였다. 남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실익이 있다는 얘기야.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지는 않게 돼 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니까 해제를 반드시 해줘라.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앞에서 배우신 거죠.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면 압류를 반드시 해제하게 돼 있고, 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15일 안에 제기하게 돼 있는데 제기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했다면 압류를 반드시 해제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압류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가 무효야.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반드시 압류를 해제해줘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 하회한다가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사님이 판단해가지고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재산가액의 변동으로 체납액 전액이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였다. 그러니까 재산가액이 뭐 1억이었는데 그게 뭐 2억, 3억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 해제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였다면 그러면은 해제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게 할 수 있다. 하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2번하고 3번이요. 자, 체납액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이 되었다든가 일부가 취소가 된 경우였다면 납부무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죠. 일부 세금만 납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일부 납부가 이루어졌거나 일부 취소가 된 경우였다면 해제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란 단어가 들어가면 할 수 있다라고 끝나야 되고요.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부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전부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러면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하여야 한단지 할 수 있단지.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라고 보셔야 된다. 자, 그럼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역시 교부 청구하고 참가 압류도 중요한 사항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도. 자, 그랬을 때 이제 필기 노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개념인지. 자, 보니까 체납자의 재산이 있었는데 타기간이 압류를 했다는 게 걔를 기압류 기간이라고 부를게요. 이미 압류를 한 기간이라고 해서 기압류 기간. 그래서 이제 1순위 압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그럼 이제 국가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교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재산 너 압류했네. 그거 나중에 팔 때 나도 받아내야 될 금액이 있다. 얘가 세금이 체납된 상태니까 나한테도 돈을 배분해 줘야 된다. 교부 청구는 뭐냐면 압류한 기간이 있었을 때 압류를 했다면 나중에 매각을 하겠죠. 그걸 팔게 되었을 때 그 판 금액 중에서 나도 일부를 받아갈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배분을 해달라. 교부 청구를 한 거야. 그래서 요 기간에 지금 다리 잡고 매달린 거야. 다리 잡고 매달려서 나도 나중에 그거 팔면 받을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꼭 교부해달라. 그게 교부 청구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기압류 기간이 압류한 것이 해제나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 기압류 기간이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거야. 매달려 있는 것인데 그 압류가 해제 취소가 되면 당연히 교부 청구의 효력도 상실하게 되는 거야. 매달려 있다가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교부 청구의 효력이 상실이 된다. 자, 그다음에 기압류 기간이 압류를 했는데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지만 나한테 돈이 배분될 텐데 이거 안 팔고 있더라. 자, 그래도 교부 청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쯤 좀 빨리 팔아라. 매각을 최고할 수가 없어요. 빨리 팔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매각을 최고할 수 없다. 그래서 교부 청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기압류 기간의 압류가 해제나 취소가 되었을 때 교부 청구도 함께 효력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매각을 안 하고 있었을 때 매각 최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좀 팔아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을 한 게 참가 압류야. 참가 압류는
얘가 제1순위 압류였죠. 근데 얘가 제2순위 압류를 하는 거야. 이 재산에 대해서 제2순위로 압류를 하는 거. 이게 참가 압류가 된다. 자, 얘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요 1순위 압류자인 기압류 기간의 압류가 해제나 취소가 되었다면, 그러면 얘가 제2순위에서 1순위로 바뀌어요. 2순위 압류에서 1순위 압류로 바뀌어서 소급적으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얘가 처음부터 1순위 압류자가 되는 거야.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얘가 1순위 압류자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1순위 압류한 기간이, 기압류 기간이 매각을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매각 채굴을 할 수 있어요. 빨리 좀 팔아라, 그 재산을. 매각 채굴을 할 수 있고, 또 얘가 매각을 안 하고 있었다면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너 비켜라, 내가 팔겠다. 그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참가 압류가 교부 청구의 좀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라고 보실 수 있다. 자, 근데 둘 다 중요해요, 시험은. 그래서 이제 교부 청구부터 보시면, 자, 교부 청구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사유예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충족이 돼야 되냐, 그 사유를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앞에서 배우신 사항이 다시 나온 건데, 지정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였다. 그러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납부 기한을 연장시켜줬다. 그리고 나서 압류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뭐는 할 수가 있다고 배우셨냐면 교부 청구는 가능하다고 배우셨어요. 그 말이에요. 여기도 교부 청구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정 납부 기한이 연장된 국세도 포함이 되어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사유는, 자, 봤더니 이제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해서 강제징수 체납처분이 시작이 되었다든가, 또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시작이 되었다든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 법원이 해산한 경우, 이런 경우가 교부 청구 사유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의하실 게 있다. 뭐하고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와 교부 청구 사유가 유사하면서 달라요. 자, 보시면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는 7가지요. 7가지에 들어가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납기를 단축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어요. 징수를 할 수 있는데, 교부 청구 사유는 요 4가지만 인정이 되는 거야. 요 4가지만 인정이 된다. 특히 6번하고 7번이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죠. 이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청구 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교부 청구 사유가 4가지, 낙전 징수 사유가 7가지가 되기 때문에 요래 혼동하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 교부 청구의 효력. 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부 청구는 이제 국기법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써는 건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죠. 너 나도 받을 돈 있으니까 그거 팔면 나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니까 법 위에서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자, 그다음에, 자, 만약에 이제 그 기압류 기간이 압류한 그 내용 자체가 해제가 되거나, 압류가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된 경우였다면 안타깝지만 교부 청구는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교부 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자,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자, 만약에 이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였다면 그러면 국가입장에서는 세금을 다 받아낸 거야. 그러니까 교부 청구를 해제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교부 청구를 할 필요가 없죠. 또 관할 세무서장은 교부 청구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부 청구를 받은 기간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통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참가압류로 갈게요. 참가압류가 이제 좀 아까 보셨던 교부 청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보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2순위 압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나도 압류에 참가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간, 선행 압류 기간에 송달함으로써 압류에 참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요 압류 기간, 이미 압류한 기간에 이제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압류에 참가를 할 수 있는데, 자, 권리의 변동의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참가 압류를 하는 경우였다면 역시 참가 압류의 등기, 등록을 관할 등기소에 촌탁이라고 하는 것이 부탁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임을 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임을 해야 된다.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 등기 등록을 관할 등기소에 촌탁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참가 압류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권리의 변동의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이었다. 그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요 동그라미 1번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통지서가 송달이 되었을 때, 자, 그때 소급하여 압류 효력을 갖게 된다. 자, 여기 이제 뭐냐 하면 이런 얘기야. 자, 이제 소급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기압류 기간이 압류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경우야. 그럼 얘는 2순위였다가 1순위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과거로 돌아가서 제1순위로 바뀌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 제1순위로 바뀌게 되냐.
자,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이었다면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 기간에 송달이 되었을 때 참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개념이니까 요때로 돌아가 가지고 제1순위 압류권자가 된다는 개념이야. 자, 그런데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그 권리 변동의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이었다면 요 등기 등록이 완료가 된대. 요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이었다면 그러면 등기 등록을 등기소에 촌탁 부탁을 하게 돼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로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이 완료가 되었을 때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요 선행 압류 기간이 압류를 해제하거나 또는 뭐 취소가 되었다. 압류가 해제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자, 그다음에 자, 동사이나 유가증권이었다면 점유를 해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점유를 해야지만 자, 압류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동산 유가증권 등의 경우였다면 선행 압류 기간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였다면 참가 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점유가 돼야지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를 하게 돼 있고, 자, 환가의 최고는 자, 기압류 기간인 선행 압류 기간이 안 팔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좀 빨리 팔아라. 그걸 촉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부청구는 이걸 할 수 없는데 지금 보시는 참가 압류는 왜 재산 안 파냐? 그걸 빨리 팔아라. 그걸 촉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매각 촉구를 받은 선행 압류 기간이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매 공고 등 공매 절차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너 비켜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 비켜. 내가 직접 팔겠다. 그래서 해당 압류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직접 매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각을 최고할 수 있는 거야. 좀 빨리 팔아라. 그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매각 촉구를 받고서 3개월 이내에 매각을 위한 공매를 위한 어떤 절차에 도입하지 않았다면 너 비켜. 내가 직접 팔겠다. 그 얘기도 할 수 있다. 매각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좀 보시면 자, 교부청구는 매각 채굴을 할 수 없죠. 좀 빨리 팔아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막 말 그대로 이제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매각 채굴을 할 수 없지만 참가 압류라고 하는 것은 매각 채굴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빨리 팔아라.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얘는 압류 기간이 압류가 해제가 되었다면 얘 교부청구도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그 효력도 상실하게 돼 있지만 얘는 이제 압류 시점으로 소급을 하여서 그래서 제1순위 압류권자로 바뀌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교부청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한 게 그게 참가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둘 다 말장난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매각을 나갈게요.